여러분이 해외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돈으로 아주 멋진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선교사 개인일까요? 아니면 후원자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현지 주민들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따끈따끈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름은 파트너 현지 재산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 규칙들 뒤에 숨겨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철학과 가치,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사실 이런 재산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재산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학교나 센터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커진 거죠.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내려온 그런 규칙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다면 현장에서 아무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설문조사도 진행했고요. 또 61명이 참석한 공청회도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라던가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다 이런 반응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았죠. 가장 큰 우려는 역시 획일적인 규칙이 현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TF팀은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요. 최종적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파트너 2분을 포함한 5명의 팀이 이 초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종안은 2025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일종의 상해하달식 규칙이 아니라 정말 현장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군요.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요? 크게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의 취득, 운영, 처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고요. 둘째는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걸 교육과 행정 시스템에 잘 반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파트너와 동역 관계를 보호하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목표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걸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파트너 개인을 잠재적인 오해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파트너와 후원자, 또 현지인들, 이 모든 동역 관계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전체 선교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치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구조성과 유연성이라는 가치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상충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조성이라는 건 재정적인 책임을 파트너 개인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조 안에서 함께 다루어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의미고요. 반면에 유연성은 모든 현장에 획일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현지 상황에 맞는 책무 관행을 만들어가자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규칙을 살펴보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오해와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일 것 같은데요. 공적 자산과 사유재산의 구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던데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오해와 문제가 바로 이 구분이 모호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적 자산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생활비 후원금과 사역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모인 모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반면에 사유재산은 이 공적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든가 가족에게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아,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선교사님께 보내진 후원금이라도 사전에 생활 예산으로 딱 약속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개인 소득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생활 예산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얼라원스라고 하죠. 이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엇이 공동체의 것이고 무엇이 개인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거버넌스는요. 재산에 대한 중요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논하는 공동체 구조를 의미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지켜야 할 정책, 그러니까 핵심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던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뭔가요? 단연코 사유화 지향입니다. 파트너에게 맡겨진 공적 자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죠.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이해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의논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바로 두 번째 정책인 공동체적 책무인 것 같네요. 공적 자산을 단 1원이라도 사용해서 부동산 같은 걸 구매할 경우에 사전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혼자 결정해서 집부터 사고 보는 게 아니라 파송교회나 주요 후원자, 현지 동역자 같은 최소 이해관계자들과 먼저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파송교회는 한국에 있고 후원자는 여러 명이고 현지 동역자는 또 문화가 다른데 이분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모두를 참여시킬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그룹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이건 후원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른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2가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체 유지 가능성 지향과 현지 이항 지향. 이건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선교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정책들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외부 지원 없이 현지 자원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그 소유권이 현지인이나 현지 단체에 넘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정말 의존이 아닌 자립을 돕는 선교를 지향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권장사항,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뭘 고려해야 할까요? 그건 당연히 법률입니다. 한국법 그리고 선교지 현지의 재산 관련 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사전 승인을 굉장히 강조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취득하는 단계마다 소속 단체와 최소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구입한 재산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알리고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알리고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2.6 항목이 아주 구차적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선교사님이 은퇴하거나 떠날 때 이 재산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잠재적인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0년 동안 사역하며 일군 선교센터가 은퇴 시점에 누구 소유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소유권은 선교단체나 현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두는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오해 없이 동역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신뢰와 투명성을 위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군요. 단순히 올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동역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원칙을 세우는 게 서로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고
더 멀리 함께 가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재산을 현지에 이양하거나 처분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 선교단체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 공적 자금의 책임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이라는 원칙은 모든 비영리 단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소유권과 자립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